4월 모의고사 해설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1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출제가 자주 되는 지문입니다. 법관의 재판행위가 위법할 때 이게 바로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법관에게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재판 자체 위법으로 바로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 당해법관이 이렇게 해야죠. 당해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하는 등, 그러니까 이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관에게 부여된 권한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했다. 이럴 때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겁니다. 자, 3번 지문도 주의를 하세요. 공무원의 가해행위에 대해서 이 가해행위에 대해서 형사상 무죄재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형사상의 무죄 판결이 나올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무죄 판결만으로 국가배상법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국가배상의 위법 판단하는 기준과 형사상 유죄 무죄 판단하는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형사상으로 무죄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자, 4번 지문. 재판에 대해서 불복 절차 내지 시정 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 이럴 때 국가배상 책임 인정되는 겁니다. 이 자체적으로 시정 절차가 있다면 손해구제에 대한 방법들이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정 절차 자체 이렇게 없을 때, 없는 경우, 이럴 때 국가배상 책임 인정되죠. 자, 우리가 이 공무원의 직무집행 자체가 이게 사익보호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직무 자체가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보호를 한다거나 또는 사익보호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직무 같은 경우에는 설령 직무가 위법이라 하더라도 이로 인해 침해되는 권리들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었죠. 자, 5번이 그런 사안들인데 최근에 자주 출제되는 판례니까 기억을 조금 해두셔야 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기관에 대해서 검사감독 의무가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투자할 때 투자자들도 자신들이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돼요. 위험 같은 거, 투자 위험 같은 거. 검사 감독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이로 인해 투자자 개인의 손해가 국가배상 인정된다, 이런 건 아니겠죠. 이런 의무 자체는 투자자 개인의 이익을 직접 보호하겠다, 우리 누가 보더라도 이런 이익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업무상의 감독 의무에 불과한 것이지 투자자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사 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투자로 인한 손해가 생겼다, 인과관계가 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겠죠. 이로 인해서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5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익보호성 자체가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국가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던 사안입니다. 예,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입니다.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를 할 때 해당 사건의 위법이 취소 사유다라는 것이죠. 원래 이 취소 사유 같으면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한 것이고, 무효 같은 경우에는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가 그래요. 이 원고가 무효를 주장할 때는 명백히 무효만 판단해 달라, 이런 취지가 아니라면 무효를 주장하는 속에는 무효까지가 아닌 위법이라면 취소를 주장하는 것도 이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소 사유라면 기각시키면 안 되는 것이고 취소 판결을 해줘라, 이런 뜻이죠. 무효인데 무효 확인소를 제기했지만 처분이 취소 사유일 때는 취소를 해달라, 이런 주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취소 소송의 요건이 충족이 됐습니다. 이럴 때는 기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인용을 해주는데 취소 판결을 하라, 이렇게 가요.
자, 2번 잘 나온다 그랬죠. 1번이 틀렸죠. 처분이 금전부가 처분을 한 후에 감액 처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액 처분을 했을 때는 감액 처분을 다투면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감액되고 남은 원처분을 다투라 이렇게 하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감액되고 남은 원처분. 그리고 이 처분은 이렇게 이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이 처분이지만 일반 추상적 규율 이럴 때는 입법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이고 추상적 규율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 집행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 개념들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4번. 우리가 이 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를 제기할 때는 처분이 있다라는 것을 안 날. 근데 이 안 날은 위법을 안 날 이런 뜻은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현실적으로 위법이다 적법이다를 떠나가지고 현실적으로 처분이 있다라는 것을 안 날입니다. 행정심판에서 상대방에게 청구기간, 법정 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심판 청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긴 기간으로 잘못 알렸지만 통지받은 요 기간 내에 심판 청구를 하면 이때 받아주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심판 청구를 각하하면 안 되고 심판을 받아줘야 됩니다. 자, 문제는 심판은 받아주겠지만 이미 제소기간이 지났다면은 이게 소송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설령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잘못 알려가지고 제소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럴 때는 각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도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그렇지 않다. 맞습니다. 기간 내에 소를 제기했다 하더라도 여기는 심판은 이렇게 받아주겠지만 소제기는 제소기간이라면 각하가 됩니다. 28번으로 가세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가 됐고 경정청구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할 의무가 없다. 여러분들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신청권 자체가 소멸하는 거죠. 경정신청권. 우리가 이 거부처분을 소송으로 다툴 때는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현재 이 상태는 경정청구를 요구할 권리 자체가 없고 행정청도 이 권리에 대응해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경정 거절에 대해서 항고소송 제기를 할 수가 없죠. 맞는 지문입니다. 자, 2번하고 3번 지문을 비교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처분이 하나 있었고 원과세처분, 그리고 이 이후에 증액경정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원처분이 증액됐죠. 납부를 해야 될 세금은 증액경정 처분된 요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쪽으로 원처분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증액경정 처분이 소송 대상이 되는 거죠. 원래 과세처분을 서로 다툴 필요가 없죠. 증액이 됐을 때는. 그러면 이제 사실 이걸 기초로 증액경정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소송 대상으로 해서 소를 제기한 다음에 원과세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처음에 과세처분할 때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고 여러분들 증액경정 처분을 할 때도 절차를 따로 거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이 부분은 이렇게 승계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요. 절차를 가지고 위법을 주장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내용상의 위법은 승계가 되겠지만 절차를 여기서 다투지 마시오 이런 취지입니다. 두 개를 비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증액경정 처분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 경과 등에 관계없이 자 이게 소송 대상입니다. 증액경정 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 자, 이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납세의무자는 그 항구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이게 틀렸죠. 원과세 처분이 위법하다. 그러면 그걸 기초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위법이 될 겁니다. 다만 3번처럼 증액경정 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 처분에 흡수가 되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멸한 당초 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 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이 지문도 이제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가끔 우리 출제가 자주 되는 판례이기 때문에 이 비교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절차자는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 나머지는 좀 한번 보시고 2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번 질문도 중요합니다. 29번입니다. 수입 및 수탁 사무 처리에 관해서 자, 이 여러분들 권한이 위임이 되게 되면 권한이 이전된 날 있죠. 위임청의 권한이 수임청의 권한으로 이전이 됩니다. 이게 위임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현재 수임청 권한이 되는 거죠. 수임청. 지금 현재 수임청 권한이 됐는데 이쪽이 책임을 지고 권한을 행사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지금. 근데 이때마다 권한 행사할 때마다 위임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라, 협의를 거쳐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권한을 이전하나 마나다 이 말하고 똑같이 되는 것이죠. 이쪽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런 사전 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거 요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요. 그 2번 여러분들 국가배상 쪽에서도 이게 출제가 잘 돼요. 이 2번 질문 같은 경우 구청장의 업무에 속하는 대집행 권한을 한국토지공사가 위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국토지공사는 행정주체죠. 행정주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동등한 행정주체의 지위가 되는 것이고 기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되는 게 아니다. 이 공사에서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임직원들이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의 지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공사는 법령 위탁에 의해서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로 지방자치단체 기관이며 이 문장이 틀린 말입니다. 국가배상법상 행정주체인 국가나 공공단체로 들어가는 거죠. 민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부담할 행정주체가 되는 것이고 국가배상법상 2조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전결. 여기는 권한의 위임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되게 보조기관으로 하여금 권한 행사하게 하는데 위임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위임이 아니다 보니까 꼭 법의 규정 없더라도 전결은 가능하다 이렇게 합니다. 4번도 보시면은 도로유지관리에 관한 상위지방자치단체 행정권한이 권한의 위임조례에 의해서 위임됐습니다. 위임. 뭐만 생각하시면 돼요? 권한이 이전됐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임관청은 사무처리 권한을 잃게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위임정결 나오면 그냥 정결로 푸세요. 내부 위임하고 똑같습니다. 권한의 이전이 없다. 이 권한의 이전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게 법령에 따라 위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훈령이나 단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3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대집행은 가항대집행 중에 출제가 제일 많이 된다 그랬죠. 대집행 절차는 쉽게 말해서 개고 통지 영장에 의한 실행 통지 실행 비용 징수인데 다 지금 뭡니까? 이게 대집행이라는 하나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결합이 되기 때문에 하자 승계가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대집행 개고와 영장에 의한 통지 간에는 하자 승계가 인정되는데 개고와 비용 징수 간에는 승계되지 않는다. 틀렸죠? 4개의 절차는 하나의 대집행 목표로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하자 승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강제 집행을 할 때는 반드시 상당 기간을 둬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의 계곳에 철거명령과 함께 대집행 계고가 이렇게 동시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일한 처분이 반복적으로 있는 게 아니죠. 서로 별개의 목적의 처분이 하나의 계곳에 들어가 있고, 단 이게 전제로 깔려야 돼요.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한 다음에 했다면 계고서 하나의 문서로 해도 이거는 적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할 수 있다. 니은번이 맞죠. 자, 디귿번. 대체적 자기 의무를 위반했다 해서 바로 대집행을 하는 건 아니고 나머지 요건도 충족이 돼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 이행 확보가 어렵고 이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의 공익을 해하는 걸로 인정될 때 한해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분의 적법성 이런 요건들은 전부 다 처분행정청이 입증한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 주장 입증 책임은 계고 처분을 하는 행정청이 입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맞는 지문입니다. 자, 리을본에 보시면은 이 대집행 권한 자체도 위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임이 되면 수임기관들이 대집행에 주체가 되는 것이죠. 군수가 군사무 위임조례 규정에 따라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 대집행 사무를 하부행정기관인 읍면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권한이 위임됐기 때문에 이 수임기관도 대집행을 할 수 있는 행정 주체 권한을 갖게 되겠죠. 읍면장에게는 관할구역 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철거 대집행을 위한 계고 처분할 권한이 없다 틀렸죠. 위임이 되면 권한이 넘어갔고 수임청으로서 권한을 갖게 됩니다. 후행처분인 대집행 비용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계고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비용 납부명령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여러분 뭐만 아시면 돼요. 하자가 승계된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하자가 승계되기 때문에 뒤에 처분에서 하자 승계, 앞에 처분의 하자를 다툴 수 있죠. 구할 수 없다 틀렸죠. 기억번하고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1번으로 가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수리를 요하는 처분이죠. 의료법에 따라 정신과 의원을 개설하려는 자, 연도 이 정신과 의원 개설은 병원하고 규모가 다르다 그랬어요. 병원은 규모가 크지만 의원은 동네 의원 수준의 규모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했죠. 신고. 그리고 이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신고서가 적법하게 제출되면 개설 신고는 끝난 것이고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장, 구청장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안 되겠죠. 수리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만 갖췄다면 일단 신고를 받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 이리 가버리면 수리 요하는 신고가 되는 것이고 인허가 의제가 되기 때문에 이쪽의 실체적 요건까지 심사가 같이 들어가줘야 돼요. 이 부분도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수리요하는 신고로서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까지 심사를 같이 해줘라 라는 것입니다. 자, 31번에 4번 지문하고 5번 지문은 문장이 길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가설 건축물입니다. 가설. 임시 건물이죠. 임시. 토지에 정착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 이런 경우도 신고를 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요 연장 신고 같은 거 할 때 당연히 법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면 신고를 받아주는 것이고 다른 이유로 거부를 못 하겠죠.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지도 않은 법의 규정이 없습니다. 대지 사용 승낙서 이런 서류가 없다. 뭐 이런 걸 이유로 연장 신고 수리 거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숙박업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숙박업 사람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시설 기준만 갖추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자유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쭉 보시면은 법이 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췄고 신고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법의 요건을 갖췄다면 수리를 해줘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 밑에 쪽에 보시면은
이걸로 결론을 내시면 돼요. 행정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이를 수리를 해야 될 것이고, 기존의 숙박업 신고가 외관상 남아있다? 의미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하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시설 요건 갖춰가지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숙박업 신고가 외관상 남아있다 하더라도 형식적 요건을 갖춘 이상 수리를 거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판례들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3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성결 문제가 나오면 공식을 잡으시면 된다 그랬어요.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 또는 당사자 소송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고소송 외의 법원들이 자신들의 사건을 해결할 때 행정위가 선결적으로 문제가 될 때는 일단 선결적으로 처분의 위법성은 심사가 가능합니다. 위법이다 적법이다 이 부분은 판단을 하죠. 그리고 위법할 때가 문제인데 위법한 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선결적으로 무효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취소 사유일 때가 문제죠. 취소 사유일 때는 민사법원은 취소권이 없기 때문에 취소를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직은 유효하다 이렇게밖에 판단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공식적으로 잘 기억만 하시면 돼요. 선결 문제는 이걸로 다 해결이 끝난다 했습니다. 자, 1번 지문은 당연 무효를 전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민사법원은 굳이 항고소송법원이 취소를 안 했더라도 선결적으로 무효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하유 개칠 때는 효력을 부인을 못하겠죠.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에서 처분의 취소를 선결 문제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병합이 됐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됩니까? 병합 제기가 되면 이 처분의 취소 판결이 나오면 바로 부당이득을 인용을 할 수 있고, 꼭 이 취소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확정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요. 쉽게 말해서 우리 부당이득 할 때 잠깐 봤는데 국민들한테 유리한 판결이죠. 돈은 빨리 지급을 받아야 될 것이고 굳이 꼭 처분의 취소 판결이 꼭 확정이 돼야만 부당이득을 인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구 인용을 위해서 그 소송 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가 되면 충분하고 처분의 취소가 확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3번 지문. 영업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이 논리로 푸시면 돼요. 처음에 취소가 하나 있죠. 그런데 허가 취소, 수익적 처분을 취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처분이 취소가 되면 침익적 처분은 원처분이 유지가 안 된다 했지만 수익적 처분은 취소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허가 처분이 처음부터 유지가 되는 거죠.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취소 판결이 나왔는데 취소 처분 받은 상대방이 계속 영업을 했어요. 무허가 영업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이 취소 처분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기 때문에 그동안의 영업은 허가가 유지된 상태에서 영업이 되는 것이고 무허가 영업으로 볼 수 없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4번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를 쳐놓으시고 어떤 것들을 선결적으로 판단해야 되는가를 찾으시면 돼요. 우리가 이 각종 명령, 조치명령도 그렇고 시정명령도 그렇고 이렇게 명령 위반죄로 형사처벌로 기소가 됐습니다. 명령 위반죄 자체가 성립이 되려면, 처벌하려면 적법한 명령을 위반을 했을 때 명령 위반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명령 자체가 위법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아예 명령 위반죄 자체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가 필요 없어요? 취소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명령이 위법이냐 적법이냐 이 부분만
판단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꼭 무효인 경우에 하나요? 이 지문이 틀린 말입니다. 무효인지 아니면 취소 사유인지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끝나는 거죠. 위법한 처분인데 명령인데 위반했네. 그러면 명령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 적법인데 위반을 했다. 그러면 명령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위법성 판단에서 죄 성립 여부 결정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이 틀렸어요. 무효인 경우에 하나요. 이 부분이 틀린 말입니다. 자, 국가배상에서도 마찬가지죠. 국가배상도 민사법원은 처분이 위법이다.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취소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3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불가변적은 준사법적 행정행위에만 인정된다. 이렇게 했어요. 모든 행정행위에 공통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과 같은 판단작용들, 사법작용에 준하는 것들만 불가변적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에 처분청 등 행정청에 대한 구속으로 한번 판단했다면 자신들의 판단을 번복을 못한다. 이렇게 했었죠. 실체법적 효력을 의미한다. 맞아요. 산업재 요양 보상 급여 취소 처분이, 자, 요 부분을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해서 확정됐어요. 여러분들이 불복기간이 경과했단 말은 판결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소재기를 못하다 보니까 제소기간이 지나가지고 유효로 확정됐다. 이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기판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더 이상 불복 절차로 다툴 수 없다. 이 의미지, 무슨 뭐 권리가 없다, 권리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확정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요 말, 요양급여 청구권이 없음이 확정되므로 이런 말이 틀린 말입니다. 단지 불복기간이 지나가지고 다툴 수 없다. 이 말이지, 권리가 없음이 확정됐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시 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자, 디귿번. 동일한 사유에 관해 보다 무거운 면허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해서 이미 행해진 가벼운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게 됩니다. 신뢰보 원칙에서 봤죠. 더 무거운 면허 취소를 하려고 가벼운 제재 처분을 취소한다. 신뢰보에 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허용될 수 없다. 맞겠죠. 자,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해서 불가쟁력이 발생했어요. 여러분들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더 이상 취소쟁송 절차로 다툴 수가 없죠. 다만 취소쟁송으로는 못 다투겠지만 이 처분에 대해서 뭐 직권 취소라든가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권 취소나 철회에 관한 요 신청권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법령상 허용한다거나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허용됩니다. 그래서 이 법규에서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거나 관계법의 해석상 그런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국민에게는 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34번으로 갑시다. 환경행정인데 이렇게 이 강론 쪽도 총론하고 연결해서 출제가 많이 돼요. 여러분들이 환경권은 추상적 권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법에서 구체화시키지 않는 이상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부터 직접 도출되지가 않습니다. 자, 환경행정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예방이 중요하다 이렇게 있습니다. 예방. 환경이 한번 침해되면 복구하는 데도 굉장히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 예방 또는 사전 배려. 그래서 이런 원칙들을 반영해 가지고 대규모 어떤 공사 같은 거 할 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환경 영향평가 제도를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맞는 말입니다. 자, 환경평가 내용이 다소 부실해요. 문제는 일단 절차를 거쳤다면 이 환경 영향평가 내용에 행정청은 전혀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절차를 거친 이상 다소 부실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개발사업 승인이 위법이 되는 건 아니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들입니다. 자, 대상지역 내 주민들은 아마도 수인 한도를 넘는 환경피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된다 그랬죠. 그런데 밖에 주민들은 이 추정이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증명을 해야 된다 그랬죠. 증명. 다만 이제 입증이 됐다면 이때는 소송으로 다툴 원고 적격을 인정을 해줍니다. 입증된 경우에도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틀렸죠. 자,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중대한 사업이에요. 이럴 때는 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사업,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맞고 나머지 지문이 지금 틀린 말입니다. 자, 35번으로 가보시죠.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구별입니다. 이 법률에 근거해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게 되면 여기는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만 이제 각종 공사공단이 내부 회계 규정에 의해서 참가 자격 제한하면 사법관계.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처분을 취소를 했고 여기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 판례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공법관계가 틀렸죠. 사법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귀속재산 매각 이거는 일제 청산과 관련해서 공법상의 처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공법관계죠. 사법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뭐 일반 재산 매각 이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 여기는 행정주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 개관에 대한 조합 총회 결의. 자, 처분을 확정짓는 과정이에요. 공권력으로서의 처분을 확정짓는 과정. 그래서 사법관계가 틀린 말입니다. 여기는 당사자 소송으로 효력을 다툴 공법관계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옳은 게 지금 기억번과 디귿번이 옳다라는 것이죠. 자, 3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하자. 1번 많이 봤었죠.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 출장 소장에 의해서 관세가 부과되더라. 원래 권한에 위임 없다면 무권한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명백으로 보지 않았어요. 당연무효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 2번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등급 결정을 하는데 원칙상 장애연금 지급 청구권을 취득할 당시가 아니라 장애연금 지급 결정할 당시 법을 적용한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해설 가지고 조금 이해를 하시는데 이 권리가 발생하는 순간 취득한 시점 이 시점에서 여기는 법률 규정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할 권리가 발생해야 된다. 행정청이 따로 처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장애가 발생된 시점에 지급 청구권이 법률 규정에 따라서 발생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급 결정 시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장애 발생 시 이쪽을 기준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급 결정 행정청이 지급을 결정할 당시 법을 적용한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 무효죠. 무효 사유. 그러면 이 철거 명령이 무효가 돼버리면 당연히 대입행 계고도 당연 무효가 되겠죠. 할 수 없다 틀렸죠. 자, 3번 세액 산출 근거가 누락된 고지서에 의한 과세 처분인데 자, 이미 소가 제기돼서 상고심 계속 중입니다. 여러분들 상고심이면 이미 소가 대법원까지 갔다 이런 뜻이에요. 소송 중에는 하자 치유 안 된다 이렇게 했었죠. 치유된다 틀린 말입니다. 자, 5번에 보시면은 문장이 길지만 여러분들이 봤던 판례는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쪽 보시면은 법령상 입지선정위원회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대표 등을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이죠. 법에서. 자,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해서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위원회가 임의로 구성됐어요. 자, 이렇게 위법하게 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는 우리 판례가 이 위원회에게 권한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이런 상태에서 의결을 했다 하더라도 이 의결 자체를 무효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암기하실 때 무효와 취소 판례 중에 무효 판례를 꼭 암기를 해주시자 이렇게 갔던 겁니다. 자, 3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입법부가 법률로 행정부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입법 위임. 그러면 여러분들이 법률로 행정부에게 행정입법을 위임했다는 것은 일종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권력분리 원칙상 행정부는 당연히 입법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법치행정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됩니다. 재량준칙 나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규칙으로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단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될 때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도 있죠. 여기는 일반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틀린 말이에요. 원칙은 내부적 효력밖에 없고 자기구속 원칙 적용되면 대외적 구속력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해 효력받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국법의 위임이 없어요. 그러면 무효죠. 다만 사후의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가 되더라도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는 게 아니라 틀렸죠. 그때부터 유효가 됩니다. 네, 4번. 법률의 위임 규정 자체가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 자, 이런 게 다 포인트입니다.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겠죠. 하위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 위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서 범위를 확장한다거나 축소했다. 당연히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일탈로 보기 어렵다. 틀렸죠. 결론이. 행정입법 부작위는 처분 부작위가 아니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입법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38번으로 가시죠. 자, 이 징계 처분과 소청인데 여러분들이 공무원 징계 같은 경우에는 소청 심사를 필수적으로 거친 다음에 소송이 들어와야 됩니다. 직위해제와 직권면직 별개 독립의 처분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어디서 보셨냐면은 하자승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직위해제라는 처분과 직권면직은 취지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제재 이런 말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자, 굉장히 잘 나온다 그랬죠.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에요. 징계 6가지는 법으로 정해진 것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소청심사 단계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법으로 딱 정해졌어요. 일반적으로 의견 제출 또는 의견 진술 절차를 생략하면 취소 사유지만 우리 국가공무원법에서는 무효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당연히 행정청은 기속되겠죠. 소청심사위원회 결정할 때는 당연한 말입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여야 됩니다. 일종의 뭘 보시면 돼요? 행정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39번으로 가시죠. 자, 신고 효과가 발생하냐 안 하냐 이런 걸 찾으면 제일 먼저 전제가 그겁니다. 적법한 신고가 돼야 돼요. 그리고 수리를 요하냐 수리를 요하지 않냐 이걸 찾으셔야 돼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냐. 차육시설 설치 이용하는 법률상의 신고 차육시설업입니다. 수리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신고가 됩니까?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신고 효력은 발생하겠죠. 변경 신고가 적법했는데 관할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수리 거부해봐야 수리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의 효력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그래서 수리를 거부했다면 신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도 마찬가지죠. 등록, 수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수리를 거부했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허가 의제 효과가 수반되는 건축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수리가 거부됐기 때문에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이런 신고 효력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걸 찾을 때는 수리 요하는 신고냐 아니냐 이거부터 먼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40번.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건축 허가를 관할행정청에게 신청을 했고, 자, 행정청이 일정 토지 기부 체납 조건으로 이를 허가했습니다. 자, 형식은 조건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뭘로 봐야 돼요? 부담으로 봐야죠. 부담. 기부 체납 의무를 부과시켰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 부담 이행을 위해서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어디까지 연결될 거냐면 부담의 특성과 이 부담하고 사법계약 간의 관계를 물어볼 거예요. 서로 별개 행위로 취급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특별한 규정 없이 한 갑에 대한 건축허가 하면서 기부체납 조건을 붙인 것은 부관 붙일 수 없는 기속행위 부관을 부과한 것으로 위법이다. 틀렸죠. 여러분들 건축법상 건축하는 기속행위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이렇게 들어가면 재량으로 가게 됩니다. 자, 갑이 부담인 기부체납 조건에 대해서 자, 전제를 깔아줬죠. 부담인 불복을 하지 않았고, 그러면 이제 이 부담은 제소기간이 경과가 된 거예요.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기부체납 조건에서 정한 기부체납 기한이 경과를 했다면 이로써 갑에 대한 건축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자, 여러분들 뭐예요? 부담을 불이행했죠. 부담은 독립적 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이 자체가 행정행위의 실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무를 불이행했을 뿐이지 이 자체만으로 건축허가 효력이 상실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것만 독립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면 되는 것이죠. 물론 철회 사유가 될 수는 있어요. 상대방이 의무 불이행을 했기 때문에 철회 사유가 될지는 몰라도 실효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 지문에 보시면 기부체납 조건이 중대 명백한 하자로 무효입니다. 자, 부담이 지금 무효예요. 여러분들 부담과 부담 이행으로 한 사법상 계약은 서로 별개 행위이기 때문에 부담이 무효라고 해서 여기에 따라 이루어진 증여 계약까지 당연 무효다. 이렇게 전제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토지 증여 계약은 그 자체로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 규정 등의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무효로 할 수 없다. 맞겠죠? 부담이 무효라고 해서 별도로 체결한 증여 계약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3번 지문이 맞는 말입니다. 건축허가 자체는 적법하고 부담인 기부체납 조건만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 여러분들 부담만 어떻게 했어요? 일부 취소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갑은 기부체납 조건부 건축허가 전체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틀렸죠. 부담 같은 경우에는 부담만 독립시켜서 얼마든지 소송재상 가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토지의 기부체납 부관에 대해 불가쟁력이 발생을 한 경우, 그러면 이 부관은 더 이상 취소쟁송으로는 다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와 별도로 체결한 증여계약 자체 위법을 별도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건 또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다툴 수 없다. 틀렸죠. 부담과 이렇게 사법상 법률행위의 관계를 물어보게 됩니다. 이 문제는 중요하고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최근에 자주 나옵니다. 부관에서 부담과 사법계약의 관계들. 자, 1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1번입니다. 41번. 자, 고지서는 하나라도 과세 처분이 2개라면 각각 세액산출 근거를 기재를 해줘야 돼요. 지금 세금이 2가지가 부과되고 있죠. 본세와 가산세. 그럴 때는 고지서에 본세, 가산세 각각 세액과 산출 근거 등을 구분해서 기재해야 되는 것 아니다. 틀렸죠. 각각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각각 다툴 거예요. 각각. 본세도 다툴 수 있고 가산세도 다툴 수 있고. 자, 시정명령 이행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거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못한다 그랬죠. 강제 집행은 이렇게 이행기회를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를 위반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했다. 자, 우리 판례는 중대 명백한 하자로서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 할 수 없다. 틀렸죠. 자, 이 디귿번은 사실 이제 물인 줄 알면서 출제를 했는데 외우세요. 강론 쪽에서 최근에 몇 번 출제된 판례이기 때문에 이 지정 항만 순찰 등의 업무, 이게 자치사무가 아니에요. 국가가 지정한 항만 순찰이라 이 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 사무를 단체장에게 위임을 한 기관 위임 사무입니다. 자, 요거를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 자치사무를 수행하다가 양벌 규정을 위반했다면 지방자치단체도 양벌 규정이 적용이 되죠. 그러나 기관임 사무를 수행하다가 양벌 규정을 위반할 때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관임 사무다 보니까 양벌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양벌 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리을번.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만약에 개별법에 규정이 있다면 이행강제금 부과도 가능하게 될 것이고 대집행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 사건에 있어서 위반 내용, 시정의지 등을 감안해서 재량이 되겠죠. 대집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지 행정청이 선택 재량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체적 자기의무의 경우에는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가능하다. 요걸 기준으로 놓고 푸셔야 됩니다. 자, 곡물과 관련된 사안인데 도로 점용 허가가 아닙니다. 특허죠. 특별사용. 법적 성질은 재량이겠죠. 이 강학상 허가가 아닙니다. 자, 2번 도로는 일반 국민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시민 생활에 있어서 도로를 이용만 합니다. 물론 이 이용권도 권리는 권리예요. 이용권도 권리지만 이런 사람들은 도로 용도 폐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용만 한다. 이런 경우라면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걸 다툴 법률사항이 있다. 틀렸죠. 뭐가 된다 했습니까? 인접한 도로에 인접한 주민으로서 도로가 생활상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럴 때는 가능하죠. 그러나 일반적 이용만 하는 사람들은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자, 점용허가를 받음없이 도로 부지를 점유를 해왔습니다. 일종의 뭐가 됩니까? 무단점유가 되겠죠. 행정청이 제3자에 대해서 한 같은 도로 부지 점용허가 처분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을 입었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무단점유이기 때문에 이걸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이 안 됩니다. 자, 4번에 보시면은 항만시설 무상사용 이런 것도 다 뭡니까? 행정재산이죠. 곡물 나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곡물.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용 이렇게 하면 다 특허가 된다 이렇게 했어요.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제재처분이죠. 항고송 대상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자, 43번으로 가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청구 삭제 정정 같은 경우에는 대리인에 의한 청구도 가능해요. 허용되지 않는다가 틀렸죠. 뭐가 돼야 돼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일 때만 공개할 의무를 지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자, 문제는 보유 관리를 했지만 현재 보유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공개할 의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은 공공기관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공공기관. 그래서 청구권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 공공기관이 보유를 하고 있을 거다라는 개연성, 이걸 입증하는 것이고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은 청구권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죠.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자,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로 했어요. 계좌번호 알려줘봐야 좋을 게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재 취득하여 있다. 즉 비공개 사안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3번이 맞죠? 비공개 사유. 자, 4번 검찰보존 사무규칙 행정규칙으로 맞습니다. 사무규칙입니다.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이 비공개 사안 중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 법률에 의한 명령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규칙이라.
개인정보 정보 주체로부터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을 위임받아 관련 사항을 수행하는 대리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누설이나 개인정보 이용 제공의 상대방인 타인에 해당한다.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 대신 처리하는 대리인이죠. 대리니까 당연히 이 정보 처리자로부터 정보를 제공을 받을 텐데 이것만으로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위탁받아 가지고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 타인이 되려면 타인 자체가 그 정보에 대해서 자기만의 이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대리인이나 사무 처리하는 대리인은 자기 이익을 가지고 자기 정보를 처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타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19번 공물경찰 공물관리인데 44번입니다. 어렵게 푸실 필요 없어요. 공물에 대한 계속적 독점적 사용권은 공물관리권에 의해서만 설정될 수 있다. 자,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물경찰은 공물 이용과 관련해서 질서 유지 차원에서 행하는 겁니다. 허가 논리로 풀어가시면 돼요. 허가 논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관리권은 관리 주체가 공물에 대해서 행정재산 사용 수익 허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 공물경찰권은 질서 유지 차원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독점적 사용권 이런 것들을 질서 유지 차원에서 주겠다 이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 공물관리권에 의해서 사용관계에서 배제할 수 있음에 그치나 공물경찰권에 의해서는 행정벌을 가할 수 있다. 질서 위반 행위를 했다면 행정벌 가능할 수 있죠. 자, 공물경찰은 공물 사용관계의 질서 유지를 위한 일시적 사용 허가만이 가능한 반면에, 맞아요, 특허처럼 행정재산 사용 수익 허가를 해줄 수는 없어요. 그 정도는 아니고 질서 유지 차원의 일시적 사용. 그러나 이 공물 관리는 공물의 계속적 독점적 사용권의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공물 관리권에 의해서만 독점 사용권이 부여됩니다. 동일한 공물에 대해서 공물경찰권과 공물관리권이 충돌하더라도 배제되는 게 아니죠. 두 개가 같이 병존되는 겁니다. 충돌될 때, 예를 들어 질서 유지 차원에서 경찰권을 발동할 수도 있고, 공물 관리권에 기해서도 관리 차원에서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입니다. 이게 뭐가 하나가 배제되는 관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취지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위임이 되면 위임기관이 비용을 부담을 하겠죠. 자, 45번으로 가보세요. 손실보상. 자, 이게 기준이었습니다. 토지를 정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더 이상 이용 방법이 없다. 이럴 때가 사회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죠. 사회적 한계를 넘는 걸로 볼 수 없다. 틀렸죠. 손실보상 청구권을 공권으로 보게 되면 손실보상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 대상되는 재산권에는 공법상 권리만 포함될 뿐 사법상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 자, 틀린 말입니다. 뭐 청구권을 공권으로 보냐 사권으로 보냐 이게 아니라 침해당하는 재산권이라면 그것이 공법상의 권리가 됐건 사법상의 재산권이 됐건 다 손실보상의 대상이 돼요. 자, 환매는 환매권자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성립하지 않고, 자, 일방적입니다. 계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매 요건이 갖춰가지고 환매 요구를 하면 일방적 의사 표시예요. 그래서 기간 제한이 붙습니다. 자, 4번.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을 평가할 때 이 객관적이 돼야죠. 침해당하는 토지 자체의 객관적 현재 가치를 보상을 해야지, 이렇게 토지 소유자의 주관적 의도 이런 것들이 의제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5번하고 연결하시면 돼요. 정당 보상은 완전 보상을 뜻한다 이랬겠죠.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을 의미합니다. 5번이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46번으로 가시죠. 자, 1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인 대통령 기록관장. 연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별도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가 되는데, 별정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별도의 절차가 적용이 안 됩니다. 이렇게 적용이 안 될 때는
행정절차법을 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배제사항이 아니다. 맞죠? 자, 사증 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에 대해서 성질상 절차법에 정한 처분 작성 교부를 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일률적 단정하기 어렵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순수한 외국인은 입국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했다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돼요. 그런 경우에는 절차법상 처분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자,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을 해서 미리 공표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공표를 하지 않은 기준은 국민에게 대외적 효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공표 안 한 기준을 가지고는 처분 자체가 위법이다 적법이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죠. 이 내부적 효력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직, 행정부 조직의 내부적 구성력만 있습니다. 그런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처분에 최소 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 볼 수 없다. 맞겠죠? 일종의 뭐가 불과해요? 행정규칙을 위반한 처분이다.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법규명령을 위반했다면 위법이겠지만 행정규칙 위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 최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4번 처분에 대한 실질적 요건에 관한 흠이 민원인의 단순착오나 일시적 사정에 기인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단순착오나 일시적 사정에 기인했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이 말은 얼마든지 실체적 요건이라도 보완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완이 가능할 때는 보완 요구를 해줘야 돼요. 바로 반려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도 단순착오나 일시적 사정이 기인할 때는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완을 요구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반드시입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더구나 지금 객관적으로 증명도 됐죠. 의견 들어보나 마나다 이렇게 했어요. 의견을 청취를 해봐야 처분이 변경이 되지가 않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반드시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의견 들어보나 마나죠. 자, 이럴 때는 의견 청취, 사전 통지, 생략 사유가 됩니다. 맞겠죠. 다만 증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의견을 들었다면 처분의 내용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갈 때는 그때는 생략 사유가 또 되지가 않습니다. 자, 4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세. 여러분들이 조세는 세금이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부과할 수 있지 이런 공공조합은 조세를 부과할 주체 자체가 되지가 않아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이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비부가징수 이런 건 조세가 되지 않겠죠. 이 조세는 뭡니까? 우리가 뭘 받았으니까 주는 게 아니죠.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반대급부 없이 세금을 내야 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급되는 것으로 이런 말이 틀렸죠.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납세신고는 수리요하는 사인의 공포행위이므로 납세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조세부과처분에 해당한다. 틀렸죠. 신고를 받는 거지 조세부과처분이 아닙니다. 자, 4번 원천납세 의무자들의 국세환급 청급. 자, 이 환급 청구는 너무 과도하게 가져갔다라는 것이에요. 과다 부분. 일종의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공법상 이런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서는 사건으로 보고 민사소송으로 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과다하게 징수한 순간부터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고 환급 거부 결정 또는 환급 청구권의 존부범위 법령에 따라 바로 결정되는 거지 이렇게 처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환급 결정 자체가 항고소송 대상되는 처분이 아니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어차피 다툰다면 부당이득 반환으로 민사소송으로 갈 사안입니다. 자, 그리고 과세처분이 무효가 아닌 경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 민사법원이 독자적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틀렸죠.
민사법원은 과세처분에 취소권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자, 48번 인허가 의제로 가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주된 인허가가 있고 여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가 있다면 일단 행정청 간의 협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법률, 주된 인허가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만 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된 인허가 나왔습니다. 이게 나왔다면 의제되는 인허가도 나온 거죠. 각각의 여러 인허가가 나온 거예요. 서로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인허가 의제 대상되는 처분에 어떤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소송으로 다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자 있는 처분을 소송으로 다투야지 이걸 이유로 주된 인허가를 다툰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주된 인허가 자체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있다? 틀린 말입니다. 서로 어떻게 추가하면 돼요? 일단 주된 인허가 나왔다면 각각의 인허가로 보시면 돼요. 각각의. 인허가 의제 대상되는 처분에 하자가 있다면 이 처분이 하자가 있는 것이지 주된 인허가까지 위법 사유가 될 수 있다? 틀린 말입니다.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 여러 인허가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효력 제거를 위한 법적 수단으로 의제된 인허가 취소나 철회 가능하겠죠. 뭐 할 수도 있어요. 분리시켜가지고 이것만 취소 철회 가능하다. 이런 논리입니다. 협의를 해야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의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4번 건축 불허가 처분하면서 그 사유로 형질 변경 불허가 사유나 농지 전용 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어요. 자, 이거는 불허가 사유죠. 사유. 이 자체가 독립적 불허가 처분은 아닙니다. 주된 인허가를 불허한 사유에 불과하지 이 자체가 처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이나 농지 전용 불허가 처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허가 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 당연히 주된 인허가가 나왔지만 관련 인허가 행정청도 이것도 나온 꼴이 됐기 때문에 필요한 관리감독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자, 49번으로 가겠습니다. 지위승계 신고 수리 처분이죠. 사업자가 바뀐다 이렇게 했어요. 양도인의 위반 행위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제재를 할 수도 있죠. 자, 3번 주의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 위반 사유가 있고 이 상태에서 어떤 양도 행위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뭐 수리나 또는 인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위반 사유가 치유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여전히 위반 사실도 같이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 택시 운송 사업 양수인에 대해서 양도 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면허 취소 사유를 들어 면허를 취소하려면 가능하죠. 양도인의 위반 사유도 승계가 되기 때문에 양도 양수 당시에 취소 사유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된다. 꼭 현실적으로 발생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유가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반 사유도 승계되기 때문에 이후에 수리나 인가 후에도 얼마든지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했었죠. 자, 4번 지문. 지위승계 신고 수리가 되면 종전 영업자는 허가가 취소가 됩니다. 불이익 처분에 직접적인 상대방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양도계약이 무효면 수리도 무효죠. 그러면 수리 자체도 독립적 처분이기 때문에 바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5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0번에 1번 중요해요. 1번. 어떤 토지지목이 도로고 국유재산에 등재가 됐어요. 여러분들 인공공물, 특히 이 공공용물 뭐가 돼야 됩니까? 이 완공이 돼서 공용 개시가 돼야 된다 이렇게 했죠. 개시. 등재만 됐다고 해서 행정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용 폐지 의사표시 묵시적으로도 가능해요. 그런데 행정재산이 본래 용도에 제공되지 않은 상태다. 단지 방치가 되고 있지 묵시적 공용 폐지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용 폐지가 있다고 봐야 된다. 틀렸죠. 사법상 거래 대상되지 않은 불융통물에 대해서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은 거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설령 이걸 모르고 매각을 했더라도 사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매매 자체가 당연무효가 되겠죠. 매각할 수 없는 재산을 매매를 했기 때문에. 자, 3번이 맞는 말입니다. 일반 사용이 정존보다 제한이 좀 받게 됐다. 이것만으로 특별한 희생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손실보상 대상 되지는 않습니다. 자, 곡물사용권, 특허에 의한 곡물사용권인데 여러분들 아까 도로 조명 허가 받았다고 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이 사용하는 걸 배제시키는 건 아니죠. 이렇게 어떤 물권처럼 특별한 대세적 효력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 사용이 같이 혼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용권은 물권하고 달리 그냥 사용을 청구하는 겁니다. 청구하는 거. 거기에 따른 이제 사용을 승낙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여기는 채권에 그친다 이렇게 봐요.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물권으로 봐버리면 그 도로를 점용허가 받은 사람이 배타적으로 사용을 하게 될 건데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 옳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모의고사 문제는 상당히 엄선해 가지고 뽑았기 때문에 이 지문들에서 난이도 있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